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4월 국회도 지금 3월 국회만큼이나 지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보면은 장관 인사 문제가 지금 가장 핫한데 이 야당에서는 박영선, 김현철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국토부나 과기부의 장관은 또 새로 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서로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는 네.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서 적격, 부적격 판단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정 마음에 안 들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권한이 국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국회의 권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할 수 있습니다. 있게 돼 있고. 예,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한 과정들입니다.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당의 반발이. 왜냐하면 7명의 후보자 중에 7명 전체를 다 임명을 했다. 이러면 오만과 독선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진사표 한 명 냈고요. 그다음에 지명 철회까지 이루어진 네. 것이죠. 네. 그만큼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본 것이고 언론과 야당의 뜻을 받아들인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존중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산불 그 이후에 대한 후속 대책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4월 11일부터는 한미 정상회담, 7차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평화, 지금 이 시기에 정치권이 돌봐야 될 가장 주요한 화두가 두 가지라면 민생 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다음에 평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이제 좀 4월 국회에 진력했으면 좋겠는데 4월 국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불에 대한 대책,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향상, 국가직화 문제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추경까지 얘기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국회 내에서 좀 다투고 생산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기를 악망합니다, 정말. 네. 다투더라도 국회 내에서 다투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긴급의총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어요. 네.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났는데 네.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네, 저 국회 안에서 싸우자는 거요. 그래서 싸우자기보다는 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점을 100번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선, 오만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청와대가 아니라 빈판길이라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환이고요. 어제 그 청와대 앞에 간 것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 김현철 장관 후보자였죠. 지금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김현철과 박영선 네. 이 장관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을 자진 포기 반납시켰는데 정말로 임명을 해야 될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굳이 2명을 포기해야 된다면 이 두 사람을 안 된다라고. 그 사람 이미 탈락을 한 상태인데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이제 바꿔치기 더 해놓고. 심했다는, 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제 정말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한 거 소위 말하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대통령 사과.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 라인이요. 인사 검증을 해야 될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경질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수도 없이 외쳤고요. 더 신기한 거는 조국 소위 말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배우자, 사촌, 친족들 그리고 수석 이상의 소위 말하면 비서관들 네. 이분들을 감찰할 감찰관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아직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감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경질은 저희가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는 말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또 소위 말하면 주영훈 경호처장이죠. 네네네. 청소 갑질입니다. 네. 이 청소 갑질, 이 파면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특혜 다 아시지만 자기 집을 청와대 지척에 두고 그 집을
전세를 빼서 자기는 관세를 들어가고 소위 말하면 며칠 그 동안 더 있었죠. 몰빵 네. 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10억 특혜 대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더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지금 청와대 기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전병헌 전 수석 6개월 만에 하차했습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현재 그 5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 음주운전 500만 원 받았고요. 네. 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도 지금 직장 없다 그러니까 청장 연청 SNS 하지 말고 아세안 인도 가라. 그리고 김의겸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주영훈 지금 다 얘기하시는 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많긴 시간 많습니다. 많은데 네. 문제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청와대 인식입니다. 이제 이번에 그 윤도한 그 수석께서 기강을 빨리 좀 확립해라 이 말씀이네요. 문제가 없으니 특별 조치도 못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잘해주시면 짧은데 죄송합니다. 말씀에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다음 진도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야죠.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과도한 정치 공세 그리고 사실상 2명의 장관을 또 다시 지명을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범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금도가 장관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에서는 네. 사실 박영선 청문회의 2라운드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신 걸 보면 네.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전면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전면전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해보지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는 인사청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정책 국민들한테 좀 검증, 알리자는 거죠. 자질 네. 역량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전면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좀 결사항전, 전면전 이런 얘기들은 좀 섬뜩한 것이 저는 그 당의 대표, 원내대표 다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군사용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따질 건 따져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박영선 인사청문회 2라운드다.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특정한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네. 국제인권법연구회. 네. 여기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것이 항상 주요한 타겟이고 포인트예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결문을 통해서 법관은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판결문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리고 살아온 과정에 일탈은 없었던 것인지 네. 여기에 진력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얘기하고 네. 또 진행하기도 전에 제2의 박영선 인사청문회가 재론되는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 다 하고 나서 또 청문회 진행하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가장 큰 이제 쟁점 또 논란의 부분은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이 상당히 많더군요. 네, 뭐 이 부분인 35억 이나?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군사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저희가 군대를 못 갔다 와서요. 가끔 쓰는 것도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아니, 좀 무서운 예.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무서워하십니까? 예. 저는 뭐 속이 시원하던데요. 속이 시원하던데 이제 문제는 그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인데 뭐 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식이 35억이나 주식으로 주식 보유가 가지고 재산의 있는 거고 상당액이 상당액의 주식입니다, 주식이죠. 지금. 정말 네. 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좀 보통 사람들이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 좋습니다. 그 뭐 이념 논쟁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념 네. 논쟁은 안 하는데 네.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 그러면 적어도 도덕성 검증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분이 저 후보자께서 지금 그 본인이 소유한 주식 이테크 건설입니다. 여기에 주식을 13억을 보유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회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추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식을 샀든 안 샀든 적어도 이 재판에 관해서는 윤리 강령에 따라서 나는 이 재판 못하겠다. 해쳤을 것이다. 그렇죠. 이 재판 못하겠다고 이해충돌 얘기 회피를 나오는 신청을 하는 거에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재판은 맞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 후보자는 아니지만 남편도 문제가 특허법원 판사 시절에 그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11건 재판을 11건을 담당했습니다. 승소했든 패소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자기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와 관련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피 신청을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겠죠. 그리고 더더욱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유정 전 재판 헌법재판관 후보자 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도 그 소위 말하는 비상장 기업 주식을 1만 주 사갖고 한 6억 정도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맡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도 자진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분이 지금 아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 눈도 안중에 없고 국회의 청문회 과정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적어도 청문회를 신경 쓴다면 적어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이미선 후보자만큼은 피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건설사 주식하고 네. 본인의 판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일면만 보면 네. 저렇게 침소봉쇄되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어떻게 거예요. 지금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네. 고위 공직자들이 네. 주식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그건 불편함은 확실합니다. 네.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든지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든지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클리어가 되어야 국민들이 따끔하게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정재 의원님 말씀 주신 이테크 문제는 네. 사실관계를 본인의 해명도 좀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명은 이미 읽어봤습니다. 뭐 해명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네. 보험사 간의 대리 소송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본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테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본인의 소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에서 이익 충돌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이익 충돌에 관해서 어떻게 회피되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청문 과정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부부가 가지고 취득하고 있는 주식의 어떤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판결을 편향적으로 했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걸 따져내는 장이 청문회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혹시 4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에 대한 좀 기성 주류 사회에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나이라든지 성별 이런 걸 좀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 논란이 부분은 되고 제가 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이미선 후보자의 해명을 다 읽고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본인은 당사자가 원피고가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테크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 하청업체입니다. 이테크 건설의 ha청업체가 소위 말하면은 피고인 겁니다, 피고. 그래서 이 원고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금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보험사가 근데 이 보험회사 이테크 건설 측 보험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네. 아니죠.
아니고요. 그 원고입니다. 원고고. 네. 그다음 이테크 건설회사는 소위 말하면 그 건설회사, 건설회사 쪽인데 그 안에 포함된 회사인데요. 네네. 이테크 건설 보험사에서 청구한 걸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테크는 원청이고요. 네. 그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가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피고한테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리하게 줬다. 그러면은 다시 이테크에게 그 하청업체가 책임 배상을 묻겠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밝혀지겠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 없는 것은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정말 공감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 공생해서 평범한 국민의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이제 끝장내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추천함으로써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열고 있지 않나. 너무나 이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 과정을 보면은요 당연히 재판 회피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윤리 규정에 너무 대해서 길어지니까 네. 사실관계에서 제가 여기서 다툴 건 아니고요. 네. 금방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후보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소명해서 국민들이 판단 근거를 내릴 수 인사청문회 있는 충분히 진행되고 과정이니까요. 있으니까요. 지켜보시죠. 그 과정을 좀 네. 지켜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검증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30억이나 보고요. 주식 가진 사람이 후보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인사청문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얘기를 원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4월 국회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와중에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기 의원님. 네.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산불이 난 날이 4월 4일,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네, 목요일이었죠. 신문의 날이었는데 마침. 이날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네. 근데 이 이후에 마치고 나서 신문사 사장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라는 유튜브 방송의 내용이었어요. 이 의혹 제기 뭐였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강력 대응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국회에서도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도 밝혀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야 이건 좀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전라도 사투리 중에 얼척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그리고 대단히 이 의도성이 강한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저는 이 참주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견주어서 없는 사실을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 뭐 신의 한수 몇몇 진행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걸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또 예를 들어서 확대 재생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라든지 금방 말씀 주셨던 이현주 바른미래당 장원권 1년 정지당한 의원이라든지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노림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적폐로 몰았던 박근혜와 너희들은 다른 게 뭐야.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하면 얼마든지 경청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막가자는 거거든요. 참주선동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봤더니 이런 정말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 혹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비유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옮겨주는 언론 매체들이 있어요. 이 삼박자가 고루 맞춰들이기 때문에 무슨 독한 얘기를 하고 사실에 근거한 독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정한 섹터 내에서 영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관심 종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관중들은 그분들의 세계로 좀 들어가셔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부의 극소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 환호한다고 해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테러를 강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서 퇴출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웅 취급받고 할 소리를 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 끝나고 바로 청와대로 왔고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라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그대로 또 게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산불 관련해서도 이 네. 가짜 뉴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주장이 문재인 정부가 산불 정부다 이런 얘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제가 어떻게 보니까 보십니까, 그런 것 김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정권이 본인이 듣기 싫어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데피니션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술 예, 마신 거는 아까- 가짜 뉴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모르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같이 마신 언론사 사장들 다 들- 조사해 봐야 된다. 다 조사를 해봐야죠. 그렇다면은 그 주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얼척 없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기동민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는 절대선이구나. 그 절대선에 도전하는 어떤 말도 다 선동이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그러면 왜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동선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나 아니면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얘기를 정확하게 밝히셔서 정말 그렇게 저질스럽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처단해야 되고 국민을 심판해야 될 네. 그를 대상이라면 다 밝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자성어 많잖아요. 촛불혁명, 적폐청산, 잃어버린 땡땡 이런 것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국민들이 기대 거는 거는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입니다. 밝힐 걸 밝혀야 됩니다. 정확하게 밝히면은 떳떳하면 그대로 다 밝히면 이 가짜 뉴스라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네. 우리가 관심종자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해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아붙였을 때 그때 상황을 한 번만 상기를 해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저는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다 무엇이 적폐인지 그리고 적폐는 정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되겠죠. 요즘 문재인 정부 보고 그러잖아요. 북적 정권이라고 북한하고 적폐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적폐 청산에 저는 문재인 정부도 같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뭐 가짜 뉴스 이거는 떳떳하게 자세히 밝히면 이건 저절로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나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니 이런 지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5시간의 일지와 동선을 다 밝히면 되는 문제지 왜 이렇게 펄쩍 뛰냐. 그렇죠. 예전에 니들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김정재 의원님 답지 않아요. 아니 제가 좀 예전하고 말씀 더 상을 드리면 지금이요.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이 밝히시면 공당의 그 대변인인 그 처지는 알겠지만 저렇게 합리적인 분들이 역성을 들어주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숙주 노릇을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기고만장하고 막 날뛰는 거거든요. 아무 얘기나 뱉어내는 겁니다. 무슨 배설하듯이 뱉어내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호되게 비판받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왜 과거와 같은 행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왜 변호를 하십니까? 잘못된 건 우리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듯이 내부 혹은 동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호되게 나무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지적해야 공당의 대변인다운 것이지 그거를 이 숙주노릇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좋습니다. 공당에 저는 대변인하고 원내대변인인데 숙주노릇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전에 언급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편들어 드린 건 전혀 없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가짜 뉴스가 이다 아니다를 밝히는 거는 그냥 5시간을 정확하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5시간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정확하게 밝혀야죠. 그때 지금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분 단위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는 초 단위로 밝히라고 그랬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좋습니다. 초 단위로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도 7시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5시간 하고 사실 등가성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등가성이라는 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확히 따져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명은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다 똑같은 중요한 생명입니다. 네. 세월호에서의 생명도 중요하고요. 강원도 산불에서 초능을 다투는 그런 대응, 우리가 대응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누가 무슨 주장을 하는 게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심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감추고 뭐 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적폐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도 그때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초단위로 밝히라 그랬어요. 분단위로 밝히라 그랬습니다. 저도 밝히기를 원했어요. 왜 밝히지 못하나? 정당하면 밝혀야지. 떳떳하면 밝혀야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언가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적폐로 몰려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감옥에 계십니다. 저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해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때 이랬으니 이번에 이래라 이건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적어도 지금 그 소위 말하면 산불 소방 3단계였어요. 네.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다 모여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럴 때 대통령께서 그때 뭘 하셨냐. 9시 44분 이후에 뭘 하셨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면 당당한 대통령 아니십니까? 저는 밝히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전 정부와 저는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배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저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소위 말하면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좀 별개니까요. 저는 그냥 떳떳하게 밝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로 몰린 게 아니라 적폐세요. 예, 적폐로 몰렸던 적폐였던 그거는 역사가 지금도 또 일일이 향후에도 논쟁하지 또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너무 봅니다. 뜨거워서 잠깐 주제를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으로 갑니다. 시차가 있고요. 일정상으로 보면은 우리 시각으로 한 모레 새벽, 10일 새벽 정도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좀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에 회담은 한미 회담이지만 네. 북미 간의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두 번의 이 소위 말하는 수장들, 대통령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네. 과정 관리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쪽은 단계적으로 신뢰에 기반해서 신뢰 회복된 만큼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자는 것이고 한쪽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일괄 타결하자. 이 사이에 중간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북한 내부의 사정들도 있고 미국 내부의 사정들도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 이 조종자로서 뭔가 이 중간 과정들을 잘 살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좀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호흡을 좀 길게 해나가면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시간이 항구적인 얼마 평화 없습니다, 정착 이런 부분을 정착시켜내기 위한 그런 로드맵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7차 한미 정상회담이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김정기 의원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 대통령 의원으로서 기대 반 한미 우려, 정상회담. 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기대도 하지만 우려가 사실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중간자 또는 우려 뭐 많이 하고 촉진자 있습니다.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뭔가 중간의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와라 이거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입장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굿이너프 딜, 그다음에 뭐 조기 수학론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미국과는 완전 다른 입장입니다. 미국은 빅딜, 그냥 일괄 타결, 일괄 뭐죠? 조기 일괄 타결. 네, 일괄 타결입니다. 일괄 타결인데 우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조금 그 핵무기 조금 포기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제재 좀 해주자. 이런 일단 입장을 전체적인 로드맵은 짜놓고 네, 따로 없고 이걸 설득하러 가는데 과연 설득이 되겠습니까? 꼭 그런 건 트럼프나 매파는 확실히 빅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가는 것이 과연 어떤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걸 얻어올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상황이 됩니다. 많이 달라져서 역시 네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